자, 일단 우리 수업하기 전에 첫 시간이니까 교재는 어떤 걸 쓸 것이며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재죠. 교재인데 교재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합니다. 기본서 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참고로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는 판사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 힘을 좀 덜어주려고 조금 요약해서 몇 가지 적어 놓은 거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사서 같이 공부를 해주면 되죠. 서브노트 같은 거 필요하면 같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기본서를 오늘 처음 열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기본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우린 구성이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권과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1권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자,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기본적인 이론들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권도 최초에 나오는 게 바로 경찰학의 기초이론 또는 기본이론 그렇게 얘기하면 돼서 기초이론이죠. 이게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이론든지 간에 역사를 조금 배워야 될까 배우지 않아야 될까? 우리 삶에도 역사가 있듯이 학문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좀 알아야지만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배우는 게 경찰의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경찰사가 되는 겁니다. 경찰사가 되는데 이때 다른 나라 경찰제도 좀 비교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좀 배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 경찰제도를 우리나라 경찰과 비교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비교 경찰로에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경찰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경찰은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행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을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독립된 과목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 행정법이라는 게 있지만 경찰과 관련된 부분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경찰행정법이다 줄여서 그냥 행정법 하면 되는 거죠. 행정법.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옛날에 했습니까? 경찰학의 수능 문제 나오다가 2022년부터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서 40문제로 바뀌죠. 바뀌면서 경찰들이 행정법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됐습니까? 행정법을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어요. 지금은 프로테이션이 좀 높아졌는데 일단 이렇게 구성되는 게 바로 1권이 되는 거고 2권은 있습니까? 행정학이 있습니다. 행정학. 여기에 들어가죠. 들어가 또 하나입니까? 강론이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야별 수사활동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분야별 수사가 아니고 분야별 경찰활동이죠. 경찰활동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5개 파트 있죠. 5개 파트가 우리 경찰을 구성하고 있고 고정해서 요 3개 파트를 요 1권에 집어넣고 2개 파트를 2권에 그렇게 집어넣는데 출제 비율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어떤 파트가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는지 물론 거기에 딱 맞춰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간 한두 문제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두 문제 좀 적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 40문제 중에는 30%입니다. 30%니까 우리 몇 문제 정도입니까? 3, 40이니까 한 12문제 정도죠.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기본 이론, 기초 이론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30%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경찰사하고 비교경찰은 이거는 5%죠. 5%가 한 2문제 정도 있죠. 2문제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법이죠. 이게 제일 강화됐습니다. 강화됐으면 35%입니다. 35%가 이거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은 경우는 한 14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1권이 제일 많습니다. 1권은 토탈 해보면 얼마입니까? 토탈이면 70%죠. 이 정도로 1권이 그냥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생각을 조금 해두면 좋겠고 이에 반해서 있죠. 이에 반해서 우리 2권은 행정 있죠. 행정 15%입니다. 15%. 그래서 한 6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 분야별 수사활동 있죠. 얘도 15%죠. 15%니까 몇 문제입니까? 얘도 한 6문제죠. 그래서 얘 둘을 합쳐봐야 기껏해야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1권하고 2권을 이렇게 출제 비중이 현격히 차이 나는데 이렇게 구성했느냐 하면 실은 요거죠. 우리 분야별 경찰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강론인데 강론 파트가 우리 7개 파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이시훈 교수님으로부터 이걸 배우게 될 텐데 강론에 보면 첫 번째입니까?
우리 파출소하고 그다음에 지구대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걸 지역경찰활동이다 그렇게 하는데 생활안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찰활동이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입니까? 경찰하면 뭐니 그래도 수사하는 활동이 또 중요한 활동이니까 수사경찰활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교통도 우리 경찰이 담당하죠. 담당하니까 교통경찰도 들어가고 그 다음 또 경비경찰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법 집회 같은 게 있으면 나가서 치안 경비를 우리 경찰들이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니까 경비경찰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경찰 요즘은 안보수사로 하는데 보안수사경찰 또는 안보수사를 하는데 그 관련된 경찰활동도 하게 돼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필요한 정보들도 수집해야 되겠죠. 정보경찰 들어가고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사경찰 들어가죠. 실제로 이게 7개 파트입니다. 7개 부분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 40문제 수학 문제 시절이었죠. 그때 이게 절반 정도 나오던 거기 때문에 이게 확 축소됐죠. 출제는 축소됐지만 그 범위가 한꺼번에 줄겠습니까? 범위가 줄지 않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범위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출제되는 거에 비해서 공부할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30%밖에 안 되지만 둘을 합쳐서 이거는 뭉쳐놨죠. 그래서 책 두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출제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강약 조절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1권은 누가 강의합니까? 1권은 제가 강의하죠. 강의하고 오리엔테이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누가 강의합니까? 이거는 이시은 교수님이 강의합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하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뭐랍니까? 이런 거 가지고 팀 티칭을 합니다. 팀 티칭. 티칭을 하는데 아마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대학에서 가끔씩 팀 티칭을 하는 거죠. 팀 티칭을 하는 건 뭡니까? 그 분야 전공자들 있겠죠. 전공자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가르치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론 중심입니다. 이론 중심이고 이시영 교수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시영 교수님도 지금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적인 공부도 충분히 하신 분인데 이시영 교수는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경찰관 하다 오신 분이죠. 하다 오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뭐가 더 강하겠습니까? 실무 쪽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무가 좀 되니까 밝으신 분이 바로 이시영 교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론과 실무란 걸 많이 들어봤겠죠. 얘들 둘입니까? 상호 배타적입니까? 상호 보완적입니까? 그럼 몰라도 상호 보완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너무 고집해도 문제가 있고 실무만 너무 고집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실무를 바탕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이론이 발전돼 줘야 되는 거고 실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너무 관행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이론적인 걸 배경해서 말해야 됩니까? 실무도 발전시켜 줘야 되니까 마찬가지 둘을 합치는 게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팀 티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했는 거고 이 팀 티칭을 하면 장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죠. 실무하고 이론을 적절히 조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한 권을 1, 2권을 한 사람이 다 가르친다 생각하면 원래 우리 공부해보면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막 공부하면 돼서 앞에는 책도 많이 보고 있어 쎄 까먹고 그랬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책이 좀 깨끗해지죠. 그것처럼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했다 끝날 때쯤 항상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시다발로 두 개가 쭉 나가버리니까 그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출제를 지금 현재 누가 합니까? 대학 교수들이 해야죠. 대학 교수들한테. 대학 교수들은 딱 정해진 출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대로 출제를 하고 자기가 묻고 싶은 대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원에서도 대비를 좀 할 때 한 사람이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내다 보면 훨씬 대비하기가 조금 수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선생, B 선생 완전 따로 가르친다. 그래 되면 두 개를 또 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섞어서 같이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제 형태도 있죠. 이시훈 교수님이 내시는 문제 형태하고 또 제가 내는 문제 형태가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누가 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있습니까? 실제로 대학에는 경찰학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실무를 했던 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중에 아마 경찰행정과를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경찰행정과 교수님들 중에 있습니까?
경찰대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즉 실무를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들어가면 습니까 실무 중심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적절히 섞기 위해서라든가 팀티칭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좀 낯선 형태이긴 하죠. 반은 한 사람한테 배우고 반은 또 다른 사람한테 배운다는 게 좀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게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저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항상 제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 수업 아직 안 들어봤죠? 원장님 수업하면 늘 이 말씀 하십니다. 불신지옥이라고. 원장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고 나 자신을 믿는 나신 건데 어쨌든 이 말은 맞습니다. 뭐냐면 강사를 믿죠. 믿고서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하면 성과가 굉장히 잘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못 믿죠. 못 믿다 보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죠. 믿고 따라가면 충분히 빠른 시간의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걸 왜 저렇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죠. 고민하다 보면 아무래도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황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아닌가 싶어 또 다른 강의 듣다가 다른 강의 듣다 보면 또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강의를 듣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바로 유목민이 됩니다. 유목민 들어봤죠? 우리 몽고 같은 데 가니까 가축들을 데리고 오니까 풀이 있는 데를 전부 떠돌아다니면서 가축들을 키우잖아. 그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가 싶어 저쪽으로 갔다가 저게 좋은가 싶어 저쪽으로 갔죠. 이 수험가에도 유목민이 있을까 없을까? 유목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많은 경찰학 교수들 다 강의 들어본 친구들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잘할까요? 잘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 곳에 믿고 끝까지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겠죠.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한테 구원이 내려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교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믿지 않죠.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좀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니까 믿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원장님 수업들은 불신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걸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죠. 공부 어떻게 돼? 공부 방법이 된 겁니다. 방법이 된 건데 여러분 혹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 들어봤습니까? 원래는 백전불태를 안 들어봤습니까? 그럼 지금 들어보면 되죠. 그죠? 지피지기죠. 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백전불태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게 뭡니까? 상대하고 나를 알죠.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병법이 나오는 거죠. 손자병법에. 병법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즉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없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시험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위태롭습니까? 위태롭지 않습니까? 가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위태롭지 않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현재 나오는 형태 있겠죠. 나오는 형태를 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출제자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누가 출제를 했습니까? 옛날에는 경찰관들이 출제를 했다고. 경찰관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경찰관들이 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교수들보다는 했습니까? 내용적인 게 조금 약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했습니까? 문제를 잘 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를 잘못 냈죠. 예를 들어 복수 정답이 나왔다 또는 오류가 나왔다 그러면 출제는 경찰관은 페널티를 받을까요?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요? 페널티를 받습니다. 페널티를 받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는 경찰에 생각해 봐봐. 잘해도 특별히 칭찬 한번 받고 마는데 잘못했다가는 완전 징계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소극적으로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잘해봐야 본전이잖아. 잘해봐야 본전이니까 굳이입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만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오답 시비가 없는 것들 위주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뭘 만들었을까? 주로 바르니까 숫자 같은 걸 했잖아. 숫자 같은 거 있겠죠. 숫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숫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으니까 각종 법령들이 있겠죠. 법령들이 있는 숫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 또 소수로 같은 거 있죠. 소수로 같은 거.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또 하나니까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임입니까? 대통령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딴 거 있겠죠. 그것도 어떤 영역입니까? 규정되어 있는지 이딴 걸 물었다고. 자, 이런 건 있습니까? 출제 오류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숫자를 안다고 해서 그 법령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해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로 냈던 게 옛날 시절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기출 문제도 있습니까? 최근의 문제를 빼고는 옛날 문제는 전부 다 그런 식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중에서 뭔가 대학을 다녀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학 들어갔을 때 교수님 이야기는 완전 다릅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우라 이렇게 하죠. 머리에 그냥 때려 박아라 그러고 암기해라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 막 두 문자도 따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대학 갔는데 두 문자 따주실 분들이 있습니까? 있다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 그분들 전부 다입니까? 경찰 출신은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인데 대학 교수님들 치고 있습니까? 두 문자 따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암기하라고 이야기하신 분 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암기하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요건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응용하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교수들입니까? 단순한 암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위원회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걸 알아서 경찰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실제 출제하는 교수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들을 경찰들이 실제로 다루죠. 다룰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즉 내용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용들을 아는 게. 이렇게 하니까 출제자가 바뀌다 보니까 뭐가 바뀝니까? 문제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바뀐다는 걸 정확하게 좀 알아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암기죠. 암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용을 암기할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내용들 다 암기할 수 없고 그 내용들 있습니까?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입니까?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알면입니까? 자연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기보다는 있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은 암기력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 그랬습니까?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다. 그렇게 하면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다. 즉 생각해서 풀 수 있는 힘을 있죠. 힘을 키워야지만 현재 시험 문제입니까? 적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입니까? 문제가 암기는 제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기 문제 몇 가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낼 수 없잖아. 아무래도 생각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응용해서 푸는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거겠습니까? 난이도가 낮은 거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면 다 낼 수는 없잖아.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 중급도 있고 난이도 하급도 있어야 되니까 아주 기초적인 암기 사항들을 몇 개 냅니까? 그냥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만 맞춰가지고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없다? 합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3과목으로 줄었죠. 옛날엔 5과목부터 3과목으로 줄었는데 이 3과목 주니까 공부할 게 적어서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옛날에 5과목일 때는 커트라인이 조금 낮았거든. 커트라인이 좀 낮았기 때문에 한 과목 조금 삐끗해도 됐습니다. 경찰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과목으로 줄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점점 더 높아지니까 한 과목만 삐끗해도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처럼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결국 어떻습니까? 단순 암기는 기본적으로 다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겠죠. 그를 얼마나 풀어내는가에 따라서 고득점이냐 아니냐가 구별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입니까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형태니까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죠. 이 문제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된다? 공부를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고력이 언제 커집니까?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사고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취미생활, 뭐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축구를 좋아했습니까? 축구를 밖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축구는 밖에서 뛰어다닌다고만 다 됩니까? 아니죠.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축구 같은 건 계속 떠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유명한 리그의 선수들이 뛰는 걸 보고 그 선수들이 공을 어떻게 차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죠. 내가 재밌고 좋으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상대방이 다가올 때는 우리 이영표란 선수 알죠? 그 선수입니까? 마르세유 턴을 했습니까? 피해버린다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입니까? 나중에 내가 체화시키게 됐죠. 그렇게 점점점 생각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커지게 된 거. 그처럼 없습니까? 사고력이라는 걸 그러고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사고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력이 커지겠습니까?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절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공부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생각하는 공부를 하라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따문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공부를 지금부터 해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 신문지상에서 가장 많이 핫한 위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영부인이 가방 하나 받은 거 갖고 지금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는데 자세한 건 이야기하면 또 색깔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일 핫한 게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죠. 그래서 아마 다음 시험 있죠. 올 2차 시험이나 내년 1차 시험 있죠. 옛날은 국민권익위에 자주 나오던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고 신문지상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고. 그러면 시사적인 문제입니까? 시사적이지 않는 문제입니까? 시사적인 문제죠. 시사적인 문제들은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 관심을 가집니다. 저도 대학에서 10년 동안 강의해서 교수들하고 같이 어우러서 살아봤지만 점심때가 되면 안주거리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안주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또 법이 어떻게 되니 저떻게 되니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시사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국민권익위원회죠. 권익위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딸랑딸랑 외울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따라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국민의 권익을 위한 거죠. 권익을 위한 건데 이 일을 하는 거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혹시 공부한 친구 기억납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가 하는 일이 세부적으로 열 몇 가지를 딱 적어놨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부패 방지와 관련된 일을 처리합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하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물론 이런 단어를 틀리게 내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내지는 않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패 방지죠. 부패 방지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뇌물을 받은 사실 아는데 수사기관에 가서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면 좀 껄쩍지근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디다가 이 권익위원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 권익위가 필요한 기관에 보내서 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것처럼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이 어떤 부조리들 있겠죠. 부조리를 신고를 어디 가서 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에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권익에 관련된 일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따 조금 더 보도록 하고 일단 이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국민들이 고충이 많겠죠. 고충 민원들을 좀 처리해 줍니다. 고충 민원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제도가 잘못됐죠.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내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그런 사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현재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딱 떼버리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고충을 많이 겪고 있으니 내 고충을 좀 덜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국민의 뭐를 위한 겁니까? 국민의 권익을 위한 거니까 두 번째 크게 하는 일이 바로 고충 민원이 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행정 어떤 처분이 있겠죠. 행정청이 어떤 처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 그럴 때는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는 일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넓게 보면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행정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행정심판. 심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익위원회죠. 권익위원회 일단 큰 업무를 세 가지를 합니다. 부패 방지 업무를 처리하고 두 번째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세 번째는 바로 행정심판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처리하니까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자, 보통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원장은 몇 명일까? 룰입니다. 룰처럼 되어 있죠. 물론 룰에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외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데 위원장 몇 명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 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에서 위원장 한 명이죠. 이런 것들이 룰입니다. 한 명이죠.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한 명이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 위원장 한 명짜리를 볼 필요 있습니까? 모르는 정도 위원장 한 명이다 보면 되는 거고 위원장이 한 명이 아닐 때 있겠죠. 아닐 때면 체크를 조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예외가 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위원장 한 명인데 전체 위원회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거의 대부분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전체위원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보면 대부분 위원회였습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숫자보다는 요 룰 하나 기억해두면 좋겠고,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게 결국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보통 위원장 1명이면 부위원장도 몇 명입니까? 보통 1명이 되는 거 많겠죠. 얘는 좀 특이합니다. 자, 업무가 큰 업무가 3개라고. 그럼 큰 업무를 하나씩 맡아서 처리하는 부위원장이 있으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 부패 방지를 그러니까 처리하는 부위원장 1명. 그 다음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부위원장 1명 있겠죠. 그 다음 또 행정심판을 맡아서 처리하는 부위원장 1명 있겠죠. 이렇게 했습니까? 부위원장이 몇 명입니까? 부위원장이 3명입니다. 3명. 3명이다 보니까 좀 특이할까 특이하지 않을까? 특이하겠죠. 근데 3명의 숫자를 외우기보다는 습니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첫 번째 부패 방지 업무를 처리하고, 또 하나 뭡니까? 국민의 고충들을 처리해 준 일을 하고, 세 번째 행정심판을 처리하니까 큰 덩어리가 3가지니까 부위원장식을 3명을 뒀으니까 각각 하나씩 맡아 처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특이하게 부위원장이 몇 명이다? 3명으로 되어 있다. 딱 픽스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위원 중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 그럼 상임 반대말은 뭡니까? 상임 반대말은 비상임이 되겠죠. 비상임. 비상임이죠. 차이는 뭡니까? 상임이 뭡니까? 이 국어를 잘해, 그러니까 법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법학을 잘할 수 있는데, 경찰학도 법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넓게 보면 법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책이죠. 우리 책에 거의 한 80%가 전부 다 법령으로 되어 있죠. 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법을 해석을 잘하려고 그러면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상임 뭡니까? 상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비상임 뭡니까? 가끔씩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비상임이 되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늘상 출근해서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 사람을 무슨 위원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상임위원회 하는 거고, 비상임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본래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필요하면 가끔씩 와서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석해서 일 처리해 주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비상임이 되는 거죠. 다음 중 상임의 의미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비상임의 의미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조문 전체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영원이니까 내게 아닌 딴 조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이런 단어부터 그러니까 기본반에서 기초반에서부터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큰 업무가 3가지라고. 큰 업무가 3가지니까 부위원장도 3명을 뒀었죠. 그럼 늘상 출근해서 일을 처리하는 상임위원도 몇 명을 두는 게 맞겠습니까? 상임위원도 3명을 두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까? 상임위원도 몇 명이 된다? 3명이 된다. 토탈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부위원장 3명이라 하는 거하고, 또 하나 뭡니까? 이 상임위원은 3명이라는 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외울 필요 없는 거. 오히려 생각해야 되고 뭘 생각해야 된다? 요걸 생각해 두면 됩니다. 요거를. 요 3가지 일이죠. 그럼 여기서 추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나중에 행정심판을 배우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응용입니다. 응용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은 아니고 경력 채용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판위원회죠. 얘는 말 그대로 뭡니까?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을 하는 제일 큰 기구가 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면 될까요? 좀 전에 행정심판을 전담한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죠.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까? 행정심판을 전담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중앙행정심판위 위원장이 되면 됩니까?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 누가 됩니까? 그 한 명이 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보니까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리를 딱 하죠. 이렇게 정리하면 암기할 필요 있습니까? 암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주게 되는 거죠. 결국은 3가지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절차관계도 한번 봅시다. 자, 부패방지 한번 봅시다. 자, 부패방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경찰 공무원이 돈을 받는 거 봤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럼 일반인들은 신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일반인들은 못 본 차고 그냥 지나갔다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를 해도 괜찮고 신고를 안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신고 의무가 거의 대부분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에 규정된 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신고했죠. 신고는 할 수 있다겠습니까? 하야 한다겠습니까?
일반인들입니까? 공무원들이 비리를 받으니까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관계없기 때문에 신고는 재량상이 되는 거, 신고는 뭐가 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공무원들 있겠죠, 공무원들. 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들이 부패행위를 봤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인데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봤다 그러면 신고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때 신고는 뭐가 됩니까? 신고는 의무가 되는 의무가 된다.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옛날에 서술에서 하야한다 할 수 있다는 게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데 그 수많은 법령 문장 중에 하야한다 할 수 있다를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어떤 학원에는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특강단데 그걸 다 모아놓으면 됩니까? 그 외울 수가 없어. 외울 수가 없게 되면 그는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야, 오늘은 기분이 좀 좋으니까 할 수 있다를 해주자. 오늘 기분이 좀 껄쩍거리니까 무조건 하야한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판단해보고 이 내용은 반드시 하는 게 맞겠네 싶으면 의무로 규정해두게 되는 거고 이 내용은 강요하게 좀 그런 부분이다 싶으면 재량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조문의 의미죠. 조문의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뭘 할 수 있다. 그 소수로가 재량상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의무상으로 구별되는 것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해두면 얘도 마찬가지입니까? 전혀 볼 필요 없이 다시는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통해 점점점 서술어가 뭐는 게 맞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서술어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될까 안 될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나중에 해석하는 힘이 좀 커지겠죠. 커지면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소수로는 하야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이런 거를 강요하기는 좀 힘드네. 그럼 판단해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재량상으로 가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많은 거를 외울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 풀어낼 수는 있다 없다? 충분히 풀어낼 수는 있다는 거죠. 결국 하야한다 할 수 있다의 전제는 뭡니까? 그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시험 문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봅시다. 자, 어떤 부패행위겠죠.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할 때 말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글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말로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신고를 뭘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글로 하는 게 맞겠죠? 글로 하는 게 맞으니까 뭘로 한다? 문서로 하게 된다. 문서. 이해할 수 있겠죠? 문서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름을 적어야 될까?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될까? 자, 이름을 적지 않아도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실제로 돈 받은 적은 없는데 저 새끼 내가 미운 새끼야. 저 새끼 한번 골탕 먹어봐라 싶어서입니까? 모함하는 형태로입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모함하는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이름 안 쓰면 우리 호작질 한다 안 한다? 호작질 하잖아. 인터넷도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입니까? 악의적인 댓글 있죠. 악의적인 댓글이 자꾸 달린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름을 안 쓰죠.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습니까? 악의적인 댓글을 막 쓰는 거죠. 이름 까고 주민등록번호 딱 까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욕을 못 하겠죠. 그것처럼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고 같은 거, 모함하는 신고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문서를 해야 되고 이름 적어야 될까 안 적어야 될까? 이름 적어야 되겠죠. 그럼 이름 적는 거를 기명이라 합니까? 무기명이라 합니까? 이름 적는 거는 기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명이 문서라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원칙이 된다. 자, 여기 조문에 있다고. 그러니까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 그러면 뭘 바꾸겠습니까? 기명을 뭘로 바꾸고 틀리게 내겠습니까? 무기명으로 바꾸고 틀리게 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출제가 어떻게 바꿀지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출제가 어떻게 바꿀지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면 좋겠고 아직까지 기초는 안 됐지만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다른 시험에서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제도가 있냐 그러면 자, 내 이름을 적죠. 예를 들어서 내 소속된 상관이죠. 상관이니까 비리를 너무 많이 저질러. 너무 많이 저질러서 내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고를 해버렸다고. 신고를 하는데 내 이름을 적어 신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보복받을 수 있다 없다? 보복 당할 수도 있겠죠. 조직에서 딸을 당한다든지 또는 인사임과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겠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적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바로 비실명 대리신고입니다. 신고죠. 이게 예외적인 제도가 새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일단 대리 신고니까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는 게 아니죠. 그럼 누구를 대신해 신고할까? 우리 법적인 문제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변호사죠. 변호사니까. 내가 직접 신고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서에는 누구 이름 적습니까? 변호사 인적사항 다 적습니다. 변호사 인적사항 다 적기 때문에 내 이름은 적힌다 안 적힌다? 안 적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뭐랍니까? 비실명 대리신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원칙적인 제도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 수 있다. 요 다음 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를 좀 더 나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비실명 대리신고인데 그러면 신고자 인적사항 있겠죠? 인적사항. 얘를 받아줘야 될까 안 받아줘야 될까? 즉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죠. 권익위가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비록 신고서에는 이름 안 적습니다. 신고서에는 이름 안 적지만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오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신고를 했는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니까 신고자 인적사항 알긴 알아야 됩니다. 알긴 알아야 되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겠죠. 보면 안 되니까 인적사항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상태에서 봉인해버립니다. 봉인해버리고 신고자 있죠. 신고자 동의가 있을 때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있을 때만 열람 가능하죠. 이렇게 만들어둔 게 바로니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복당할 수가 있으니 신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신고서에 자기 이름을 적었다가는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신고서에는 다른 사람 이름을 적죠. 즉 변호사 이름을 적지만 별도로 인적사항을 제출합니다. 그 인적사항을 함부로 보면 안 되겠죠.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 반드시 말한다. 봉인해서 딱 아무도 못 보게 해놔놓고 누가 볼 수 있다. 신고자가 동의를 했을 때만 열람할 수도 그렇게 만들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 어떤 절차를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원칙이 어떤 제도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도가 어떻게 나온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일을 해둬야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 까먹을 일이 거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되게 머릿속에 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림처럼 남아 있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외에 다른 절차들 우리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단순하게 평면으로 읽으면서 단어만 자꾸 보고 소수로만 자꾸 보고 숫자만 자꾸 보고 해서는 여러분들 경찰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점점점 입체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입체화를 시켜줘서 이게 어떤 사항이며 요 사항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구나 또는 경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해둡니다. 생각을 해두다 보면 그 원리 자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고 하나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들이 다른 데 있을까 없을까? 비슷한 유형들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우리 아마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줄여서 우리 청탁금지법이라는데 청탁금지법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러니까 권익위법하고 청탁금지법이죠. 거기 있는 절차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 있는 절차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나머지 절차도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절차에서 약간 틀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법이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조문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좀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글만 읽고 자꾸 단어만 보고 숫자만 바꿔주는 점점점 경찰의 흥미를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흥미를 가지려고 그러면 내가 경찰관이 됐을 때 요 역할을 했을 때 요 법에 따라서 내가 이 경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의 의미를 알고 어떻게 활동할까를 생각을 자꾸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경찰학을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총 몇 %입니까? 총 40%죠. 형사법 40%, 경찰학 40%, 헌법 20%죠. 결국 경찰학을 극복하지 못하고 됩니까?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게 되니까 싫더라도 자꾸 그러니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을 때는 암기할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어릴 적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금도끼, 은도끼가 뭡니까? 착한입니까? 나무꾼이 가서입니까? 도끼질하다입니까? 쇠도끼를 툭 빠뜨리죠. 툭 빠뜨리는데 산신령이 나서서 이게 네 거냐, 네 거냐, 네 거냐 그래서 참말하니까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놈은 복 받는다. 그게 바로 금도끼, 은도끼 얘기죠. 자, 금도끼, 은도끼 얘기 어릴 때 재밌었습니까? 다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재밌었으니까 기억을 했겠죠. 매년 암기를 했습니까?
몇 년 동안 봤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본 적 없는데도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거죠. 그처럼 이해를 정확히 했을 때는 그게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언제든지 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암기였다 그러면 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도 끼얹기를 두 문자를 따서 암기했다. 뭐 금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자를 땄다 칩시다. 그럼 그 두 문자는 습니까? 영혼이 머릿속에서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두 문자를 외워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영혼이 기억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공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내용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용을 자꾸 내 거를 만들려고 해야 되고 어려울 겁니다. 어려웠지만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 누가 있습니까? 선생들이 있잖아. 교수들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모르는 거는 올라가서 질문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자꾸 여러분 거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개를 알면 재밌고 또 한 개를 알면 또 재밌고 그렇게 자꾸 재미를 붙여나가죠. 항상 재밌는 거는 성과가 있을까 없을까?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공부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죠. 취미생활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는 취미생활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하게 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잘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과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처럼 재미를 자꾸 느껴야지만 여러분들 경찰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를 좀 해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잔소리하는 김에 더 합시다. 자, 처음 공부할 때 있죠. 처음 공부할 때 요걸 좀 주의해 두셔야 되는데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밑줄 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밑줄은 왜 치는 겁니까? 자, 일단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밑줄 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밑줄 칠 때 뭘 쳐야 됩니까? 자,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험 문제 나와.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1번. 2번은 뭐냐면 가끔 2년에 3년에 한 번씩 가끔 시험 문제 나와. 가끔 시험 문제 나오지만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떤 걸 줄 쳐야 됩니까? 1번을 줄 쳐야 됩니까? 2번을 줄 쳐야 됩니까? 매년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줄 칠 필요 있다. 일단 줄 칠 필요 없는 겁니다. 줄을 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모르는 거 있겠죠. 모르는 걸 밑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 있죠. 알고 있는 걸 밑줄 치는 게 아닙니다. 밑줄 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해야 된다. 내가 모르는 게 있겠죠.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이걸 밑줄 쳤습니까? 뭘 반복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한 번 듣고 이해했는 거죠. 이해했는 거는 그 다음부터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몰랐던 거 있죠. 몰랐던 걸 확인해서 밑줄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다 모른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를 결국 문제풀이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고 나면 내일 되면 OX가 또 한 10개 정도 나가겠죠. 나가고 다음 주 되면 또 이번 커리부터 복습 테스트가 아니고 사지선당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문제를 내주는데 어쨌든 또 복습 테스트가 나가야 될 겁니다. 복습 OX, 복습 테스트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겠죠. 즉 각종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뭘 합니까? 구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뭡니까? 실력을 키우는 겁니까? 학생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을 키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풀이는 뭡니까? 내가 공부했는 걸 가지고 진짜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또는 잘 모르고 있는지를 구별해야 되죠. 그 구별하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그 문제풀이를 통해 수단이죠. 수단. 그 문제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별해야 되죠. 구별하면서 뭐를 밑줄을 쳐야 된다. 내가 모르는 게 있죠. 모르는 걸 밑줄을 쳐줘야 됩니다. 밑줄. 어떤 학생들은 제가 첫 시간에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거기다 빨간 걸로 이렇게 팍 쳐버리죠. 빨간 쳐버리고 집어가면 또 형광펜은 빡 칠해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잘한 거 이렇게 황칠이 됐죠. 그럼 이게 굉장히 공부하는데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고시 공부할 때 만드는 노하우인데 알고 보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더라고.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수업 시간에 밑줄 차라는 거는 연필로 밑줄 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는 연필로 밑줄 딱 치겠죠. 치고 다음 주부터입니까? 아니면 내일부터 OX 문제 풀겠죠. 푸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내용 있죠. 한 페이지 내용 있다 싶으면 중요한 것도 이제 밑줄 쳐라겠죠. 밑줄 쳐라면 이렇게 밑줄 칩니다. 밑줄 이렇게 치겠죠. 첫 번째 칠 때는 뭘 친다? 연필로 칩니다. 연필.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봤을 때 연필로 줄 친 거는 누가 강조했는 거다? 선생님이 강조했는 거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복습 OX가 됐든 복습 테스트가 됐든 각종 문제를 풀겠죠. 풀다 여러분들 또 공부한 것 중에 틀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틀린 게 나오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덧칠을 합니다. 덧칠. 두 번째 뭘 하면 됩니까? 검은색 볼펜 치면 되죠. 검은색 볼펜.
볼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틀려서 그럼 그 위에다가 뭐냐면 검은색 볼펜을 싹 쳐주고, 그 다음에 얘도 틀렸으면 그 검은색 볼펜 딱 쳐주고, 얘도 틀린 그 검은색 볼펜 딱 쳐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검은색 볼펜까지 들어가 있는 건 내가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검은색 볼펜 없는 거는 뭔가 내가 맞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연필만 있는 걸 볼 것이 아니라 검은색 볼펜까지 칠해진 걸 먼저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좀 색칠을 해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틀릴 수 있겠죠. 한 번 틀린 문제가 다시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 풀으니까 여기 또 틀렸어. 그럼 그 위에다 뭡니까? 색깔 있는 볼펜을 하나 더 입혀주면 되죠. 보통 우리 파란색이죠. 파란색. 제가 파란색입니까? 이 분필 없어 그냥 노란색으로 칠하는 겁니다. 생명이라서 노란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색깔 하나 더 입히겠죠. 그럼 또 틀렸어. 거기서 요것도 하나 더 틀듯이고, 근데 또 틀렸다 그러면 그 위에다 또 뭘 하면 됩니까? 이제 빨간색을 칠하면 되죠. 이렇게 빨간색 칠하죠. 그러면 등급이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등급이 구별되는 겁니다. 내가 몇 번 틀린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 틀렸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 그 형광펜 같은 죠. 형광펜도 얇게 칠해서 한 번 딱 칠하고, 그 다음 제일 형광펜 두껍게 이렇게 칠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했습니까? 점점점 구별하면 그 책에도 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제일 시간이 부족할 때 뭘 칩니까? 제일 많이 틀린 것만 쭉 봐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그 다음 틀린 거 쭉 봐주면 되고, 그 다음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 틀린 거 봐줄 수 있겠죠. 그처럼 내가 어떤 걸 많이 틀고 어떤 걸 적게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맞춘 건 절대 볼 필요 없게 되는 거고, 틀린 것 중에서도 강약 조절이 된다 안 된다? 강약 조절이 되겠죠. 그렇게 점점점 그렇게 내 거를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필통입니까? 온갖 색깔을 다 갖추라는 소리가 아니고, 삼색 볼펜 있잖아요. 삼색 볼펜. 저도 그거 많이 씁니다. 삼색 볼펜에 우리 연필까지 하나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같이 샤프까지 들어가는 그거 하나 샀습니까?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쓰면 되죠. 탁탁탁 하면 옆에 사람들 신경 쓰이는데 그건 지 사정이고 듣는 놈 사정이고, 내가 쓰면 됩니다. 쓰면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하면 책이 좀 덜 지저분해집니다. 처음부터 빨간색 파란색 확 쳐버리면 나중에 책 보기 싫은 거죠. 책 보기 싫으면 그때 책을 바꾸기도 못하고 안 바꾸기도 못하는 게 좀 곤란한 지경이 생기니까 기술적인 방법 있죠.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많이 한 친구들 있겠죠. 많이 한 친구들이 빨리 합격합니다. 빨리 합격하는데 질문이 처음부터 고퀄리티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처음부터 고퀄리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질문은 저급한 질문, 저급하다 그러면 좀 그런데 낮은 수준의 질문부터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질문 제일 많이 한 게 뭘까? 단어를 모릅니다. 이 경찰학을 본 적도 없으니까 경찰에 쓰는 단어를 모르죠. 단어를 모르니까 단어를 뭡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찾아보고 안 되면 가서 물어보면 되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거고, 단어를 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문장을 못 읽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국어 공부를 잘해야 합니까? 경찰학 공부하고 법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모르니까 단어는 알아두니까 그 문장을 읽어낼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접속사가 어디서 끊긴지 그걸 몰라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문장을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읽어냈다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의미를 모르는 게 있죠. 의미 모르는 게 있겠죠. 그런 문제. 그 다음 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같은 걸 문제를 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데 A라는 거하고 B라는 게 비슷한데 차이가 뭡니까?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 제일 그러니까 정점 있는 질문 어떤 질문이니까 사례를 묻습니다. 사례. 요 사례가 이 조문에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는 결국 해석을 하고 있다 소리죠. 그처럼 맞습니까? 질문한 것도 뭡니까? 수준 낮은 질문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야, 너무 수준 낮은 질문하면 쪽팔리잖아요. 쪽팔린 거 없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쪽팔리는 것이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배운 건 전혀 쪽팔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반이죠. 기본반은 모든 게 다 용서됩니다. 모든 게 다 용서되니까 어떤 질문에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단어 모르면 단어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다음 단어를 알겠는데 문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와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문장을 읽었는데 의미를 모르겠어. 의미를 모르겠으면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도 이해하게 되고 이제 문장도 읽게 되고 의미도 파악하게 되는 거고,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제 앞에 거와 뒤에 거 차이를 이제 구별해야 되겠죠. 구별하다 보면 나중에 뭐까지 할 수 있다, 해석까지 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이게 제일 고퀄 질문이죠. 퀄리티가 높은 질문하는 친구들이 합격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빨리 합격합니다. 빨리 합격하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이렇게 하고, 자, 둘째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둘씩 내 거로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잠시 쉬겠습니다.